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25장 생산과 성장에서요 3절에 해당하는 경제성장과 정부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성장의 원천은 알아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성장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았죠. 하나는 뭐야?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본이라고 할게요. 이제 물적 자본. 근데 앞에 인적 자본은 여기다가 인적이라는 말을 넣으셔야 돼. 휴먼 캐피탈. 요거를 붙여야 되겠고요. 자연자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자원, 자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생산성이 향상돼야지 생활 수준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걸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뭐 할 일이 없겠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정부의 정책이 뭐 없겠어? 이렇게. 자,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저축과 투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자본은 생산되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보유한 자본의 양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물론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자본을 증대시키는 거야. 자본을 증대. 네,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두 번째 줄 보시면 대신 자본의 양을 증대시키는 건데 오늘날 자본재를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일 쓸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증대는 미래에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생산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네, 이렇게요. 자, 근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미래의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소한 자원, 희소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 때문,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하려면 우리가 뭔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현재를 희생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가가 있다, 공짜가 아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게 바로 현재 내가 그냥 소비하는 거를 그냥 막 사용하는 거 있죠? 소비하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부가 다음 장에 주로 또 얘기할 건데 저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 저축은 뭐야? 내가 소득을 벌었잖아? 그럼 일부는 이제 저축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래저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얘가 바로 이렇게 하면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저축을 장려한다거나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자, 수학 체감의 법칙과 따라잡기 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GDP 대비 저축률을 높이는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저축을 높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저축을 높이게 되면 저축의 증가는 뭔가 국민소득을 더 증가시킵니다. 소비재를 줄이고 뭔가 자본재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GDP의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률 높아지는 게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수평주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야.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이렇게 쓴 거야. 근로자 1인당 자본량. 근로자 1인당 산출량입니다. L분의 Y.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게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미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계 생산이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는 이걸 하나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크게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조금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L분의 Y를요, 소문자 1인당으로 표현할 땐 소문자로 써서 표현해요. 요것도 소문자 K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1인당 소득은 여기 K에 대해서 증가함수야. K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정도가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점차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612페이지 가보시면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12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diminishing retur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예요. 투자에는 수학 체감이 적용돼서 자,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자본 한 단위로 생산하는 산출량은 증가하긴 증가해. 증가하는 정도가 점차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 수학 체감 법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서 자본에 대한 투자가, 자본에 대한 투자 이거에 따른 한계 생산이 수학 체감이라고도 하고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그러나 장기에 도달하는 시간 이게 체감 상황까지 가는 데는 너무 먼 미래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투자하면 바로 이렇게 체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근데 여기 1인당 자본을 증가시켰을 때 성과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체감 현상으로 인해서요. 앞에 나가는 국가가 여기 있는 국가가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이고 소득 수준이 높잖아. 1인당 소득 수준이.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가 이제 후진국이라고 해볼게요. 그 후진국이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후진국이 선진국을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따라잡기 또는 수렴가설이라고 합니다. 추격이라는 말도 써. 수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컨버전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초기 조건이 달랐을 때 가난한 나라는 기본적인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자본을 좀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선진국은 이미 자본 장비가 많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니까 따라잡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실제 이런 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해가지고 1인당 소득 수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1인당 성장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성장률은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그냥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야. 봤더니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런 데 있는 거야. 영국 이렇게 OECD 선진국들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대만 이런 나라들은 여기 있는 거야. 자, 이거 차이가 뭐야? 미국,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상황이
여기 있는 것처럼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잖아.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다고. 한국은요,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잖아. 성장률은 되게 높다고요. 그래서 그룹핑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한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 있잖아. 이게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요. 분포도가 1인당 소득과 1인당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의 어떤 관계를 보이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추격하는 따라잡기 현상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학교 성적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학년 말에 1년 동안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지금 반에 100명이 있는데 3등 하는 애가 올라가는 성장률은 어떻게 돼? 2등 아니면 1등밖에 없잖아. 근데 100명이 있는데 막 90등 하는 친구가 막 한 20, 30등 올라가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어떻게 돼? 효과가 팍팍팍 나는 거잖아. 그렇죠. 영어 성적 같은 것도 내가 토익 점수가 뭐 200이다 그러면 100점 올리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지금 토익 성적이 800인데 900 올린다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많은 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과 따라잡기 현상,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저축이 있어야지 투자가 된다고. 저축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투자가 뭐야? 공부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재 생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자본이 축적되고요. 그래서 이 자본의 축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이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빠른 성장과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국내 저축 말고요.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야. 이거는 외국 해외에서 투자하는 거죠.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에 의한 투자 이렇게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해외 투자, 외국인이 투자하는 건데 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니까 포드사가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처럼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투자를 외국인 직접 투자. 자, FDI라고 씁니다. FDI 이렇게 다이렉트야, 다이렉트 직접.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와 운영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지분을 해서 소유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멕시코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거야. 소유권의 일부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차익을 누리게 되는 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그래서 F,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주식을 구입해서 뭐 차익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그냥 잠깐 일부 구입을 했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주식을 구입한 만큼 내가 지분을 확보하는데 돈이 당연히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이걸 하는데 다음 달락에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외국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수익을 위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거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드사 같은 데서 보면 멕시코 국민소득 증가의 일부를 또 이윤 형태로 얻게 되는 거야. 수익을 획득하거나 이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은 약간 또 배당을 얻을 수 있겠죠. 배당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자본 투자가 모든 국민 소득 지표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GDP랑 GNP라는 게 있잖아. 그냥 거의 미국 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미국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자, 포드사를 지금 얘기하잖아. 포드사가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어. 이렇게. 미국의 포드사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뭐 인도에 뭐 세탁기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 공장에 짓게 되면 공장을 지어서 멕시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멕시코의 GDP는 올라간다고. 근데 포드사는 미국에 지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의 GDP는 불변입니다. 이 도메스틱이니까 속지주의,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사람, GNP는 얘는 증가해. 내셔널 해가지고 속인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인도에 세탁기 공장을 지어서 막 하다 보면 인도에 지었으니까 인도 땅의 어떤 가치를 향상시키는 GDP가 증가합니다. 인도 GDP가 올라가지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GNP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그 얘기가 거기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4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도 바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투자 자금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해방된 다음에 6.25 터지고 해서 뭐 그 완전히 그 폐화가 된 거기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축할 만한 여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 투자 자금을 여기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투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과 이게 자본 축적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 높아지게 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상승은 생활 수준이 좋아지게 된 거죠. 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저개발 국가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또 도입할 수도 있어. 최신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또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익 같은 거를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개도국이라든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투자를 좀 이렇게 해외 투자를 통해서 촉진하는 방법,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월드뱅크라 하죠. 세계은행 이라든가, 네, 그래서 세계은행 거기 보시면 가난한 나라들의 외국인의 자본 투자를 장려하는 국제기구가 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저개발 국가들에게 저개발국의 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하수시설,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또 자문해주고 IMF라고 하죠. 국제통화기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이렇게 등장해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도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바로 뭐야?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거죠. 휴먼 캐피털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10%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예인데 1년 추가적으로 교육을 추가 시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임금이 얼마나 향상됩니까? 라고 하면 임금이 10%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금 격차는 크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교육이잖아.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얘가 있고 대가를 치릅니다. 공짜가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소비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교육받는 동안, 교육 기간 동안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예, 임금을 포기. 그래서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 포기된 임금,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때 이익이 크더라도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똑똑해. 그래서 시민들이 똑똑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외부 효과는 우리 저 미시 파트에서 좀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익스터널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혜택이라든가 이 경우는 이로운 외부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를 야기했어. 자, 그러면 사실은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그쪽 파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거기 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일 처리 능력이 또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가난한 나라의 개도국에 많은 나라들은 두뇌 유출이라 합니다.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게 된 거야. 나 공부 좀 더 하고 싶어. 미국이 좋으네. 우리 미국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의료기기를 다루려고 해. 그런데 최첨단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없어. 그럼 나의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쓸모가 없네. 다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저개발국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두뇌 유출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입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전부 다 딴 나라로 가버리네. 이렇게요. 그러면 가뜩이나 인적 자본 축적이 잘 안 되는데 저개발 국가의 두뇌 유출 우려가 있게 되면 인적 자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게 되죠.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건강과 영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건강이 좋고 영양이 좋은 사람이 이게 당연히 성과가 좋습니다.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과관계가 이제 반대로도 영향을 미쳐. 생산성이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맛있는 거랑 뭐 이런 걸 좋은 음식을 먹게 돼서 더 영양 상태와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돼. 이것도 이제 반대로 또 피드백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자, 노벨상을 받은 1993년인가요? 포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겔 교수가. 자,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 두 번째 단락. 자, 영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 증진이 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1780년 영국의 국민의 20%가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 상태가 안 좋았대. 근데 영양 상태가 개선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780년 영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또 특히 칼로리 섭취와 관련해 가지고 또 키 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으면 키가 더 커진단 말이죠. 키가 작다는 것은 영양실조, 임신기간과 영아기의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 아니, 물론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1780년, 75년부터 이렇게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한 거야. 1780년과 그리고 1975년, 75년에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칼로리 섭취량이 26% 늘었고 그래서 키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키가 영국 같은 경우 보니까 3.6인치 약 한 9cm가 이렇게 커져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러네. 우리나라도 칼로리가 44% 늘었고 남성의 평균 신장이 약 5cm가 더 커졌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거기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좀 서서히 변하잖아. 근데 이제 경제적인 환경 요인이 좀 더 빨리 변하니까 키가 커지게 되는 것은 어떤 진화론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환경 요인이 더 크겠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신장이 생산성의 지표라는 연구 결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국의 사례 가지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키 큰 사람, 키가 커 이렇게 되는 사람들 봤더니 임금이 높아. 그래서 임금 수준도 높아. 이렇게 되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는구나. 뭐 그렇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포길 교수는 또 이거 영국 사례 말고요. 또 사례 케이스 분석 말고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미국의 노예제도와 미국 성장에 있어서 철도 역할에 대한 연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성장의 여러 가지 증거로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아무튼 영양 섭취가 좋을수록 생산성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다음 단락 다행히 오늘날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영양 실조가 드물죠. 그래서 이때는 옛날 영국의 그런 상황에서도 영양 실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늘날에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보다는 개도국 같은 아니면 사하라 이남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의 그런 가난한 나라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건강 상태와 이게 생산성이 부잖아 웰스 이렇게 보면 이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양방향, 쌍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쌍방향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쌍방향으로 영향 미친다라는 것은 이제 뭘 이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 그게 가난해서 거기 보시면 쌍방향 보면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이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또 가난해서 좋은 의료와 좋은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뭔가 영양 상태가 좋게 어떻게 딱 충격을 주게 되면 반대로 선순환과 네. 악순환의 약간 두 가지 측면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제성장을 촉진할 때 재산권이 잘 보장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지 이래야지 시장의 어떤 기구가 작동하는데 작동이
잘 됩니다. 작동이 잘 돼. 잘 돼.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쓸게요. 잘 돼. 이렇게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시장경제 생산활동이라는 게 개인과 기업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작동을 잘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활히. 아니, 내가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뭐야, 다음부터 밥 해봤자 받지도 못하고 대가를 받지도 못하니까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 제줄에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게 뭐야? 자, 거기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제줄에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 자신에게 속한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겁니다. 자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재산권이다. 뭐 이걸 팔거나 내가 어떻게 바꾸거나 등등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채굴한 철광석을 도둑맞을 우려가 매우 크다면, 채굴 회사는 철광석을 더 이상 캐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법.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제 룰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을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사법제도가 잘 운영돼야 해. 안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는 뇌물 이런 거요. 뇌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정치적 불안, 안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불안은 재산권을 위협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지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혁명 경우처럼 혁명 정부가 어떤 업종의 자본재를 막 몰수해 내가 이뤄놓은 여러 가지 성과물을 국가가 갑자기 뺏어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외국인이 투자할 여력도 당연히 없고 국내에서도 누가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토픽은 자유무역입니다. 거기 세계에서 가난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었죠. 하나가 뭐냐면 인워드해서 대내지향적 이거야. 대내지향적 성장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렇게 실시했고, 자,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입 대체제 성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급자족,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위 원리 우리 저 앞에 미시경제 파트 챕터 3장인가요? 뭐 거의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거기 보시면 대외지향적 정책입니다. 수출 주도형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채택을 했고요. 대내지향적 정책은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 주로 이제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이러한 정책은 세계 다른 나라와 교류를 안 하는 거야. 자체 생산하는 거야. 이거는 좋지. 다 자기가 그냥 자급자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유치산업 보호를 합니다. 유치산업, 보호무역이죠. 보호. 야, 외국에 개방을 하게 되면 어린이, 인펜트 아니겠습니까? 성장 가능성 있는 꿈나무 어린 이런 산업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이런 걸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과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관세나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을 도입해요. 외국인을 불신하는 거야. 야, 쟤네들이 다 우리나라 이렇게 뭐 다 단물 쪽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래서 관세라든가 그리고 무역 장벽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개방하는 게 대외지향적 정책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채택하게 된 거죠. 이거 반대야. 약간.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개발도상국의 경제 규모가 대부분 작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GDP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총소득과 비슷한 상황인데 오하이오주가 미국 내에 있잖아. 근데 다른 데랑 교역을 못하도록 하게 되면 경제 규모라든가 성장 발전이 무역을 통한 이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바로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무역을 할 수가 없어.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 한국, 싱가포르, 대만 자 이런 나라들은 대외지향적을 이용해가지고 아시아 옛날에 4마리 이용했거든요. 홍콩도 들어갔었는데 홍콩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외지향적인 거에 따라서 거기 지리적인 위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도 당연한 건데 자 주로 이제 어떤 나라가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 항구가 좋은데 좋은 항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따지게 되면은 뭐 싱가포르도 뭐 그렇고 아니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홍콩 세계 주요 도시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음 연구개발입니다. 100년 전보다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게 된 것은 기술 지식에 대한 진보입니다. 기술 지식의 이게 진보, 혁신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 컴퓨터, 내연기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요.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높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거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이러한 기술 진보는 대부분 자 거기 개별 기업이나 발명가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 에디슨이나 무슨 뭐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발명하기도 하는데 에디슨 팀이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발명가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이 너무 고도화 심화돼 가지고 혼자서 뭔가를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 컴퓨터의 작동 원리,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수만 가지의 부품이 조합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상당히 이런 지식, knowledge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 자,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미시 앞에 나오는데 public,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공공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초학문이라 할 수 있는 수학의 미분 공식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국립과학재단 NSF라든가 국립보건원 이런 데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지금 정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야. 서브시디, 인센티브 정책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특허제도를 통계해가지고 특허제도. 자, 누가 이렇게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걸 막 밤새 연구해서 만들었어. 근데 그 제약을 비법을 다 공개해서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인류 전체 문제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무조건 다 다른 것도 다 공개해서 다 같이 쓰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거에 만들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창적이라고 판매되면 특허 제도는 일정 기간,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한 20년 정도 됩니다. 독점력을 인정하는 거야. 독점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음 볼게요. 인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인구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노동 인구가 증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성장이면 일할 사람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자, 일할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아지면 부양가족이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제 지구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인구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자, 밑에 오른쪽에 토마스 멜더스가 있죠. 자연자원 제약의 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자원 제약의 심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영국의 목사였네요. 초기의 경제학자인 멜더스는 인구론에서 많이 들어봤죠. 인구는 지속적으로, 멜더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사실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빨리 증가해요. 빠른 증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인구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거기 보시면 부양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빈곤에 빠지게 된다. 자원은 이게 증가 속도가 느리게 증가하거나 자꾸 고갈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전체에 부양 능력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울한 디즈멀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멜더스의 논리는 단순하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고 남녀 간의 애정 역시 필연적이고 현재 상태에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인구의 힘이 영속적으로 식량 생산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빠른 증가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게 방법이 없어. 방법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궁핍, 이게 배고파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악행, 서로 전쟁이라든가 죽이고 죽으면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이게 이제 당시의 악행, 이게 당시의 해법이었어. 그러니까 뾰족한 해법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야, 이거 걱정돼, 이거 이러다 이제 지구가 폭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빈곤을 줄이려는 자선단체나 정부의 시도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게 되고 사회 생산 능력에 큰 부담이 되니까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멜더스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살던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예측은 벗어났죠. 오늘날에는 만성적인 기아, 영양실조 문제는 그때보다는 덜해요. 물론 이제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한테 지구에 풍부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 자원과 식량을 줬는데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보다는 그걸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 1인당 자본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뭐 요거 하나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멜더스 얘기는 그래서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but 예측이 빗나가 예측이 틀려. 왜 그 얘기가 거기 있는데 잠깐 볼게요. 인류의 창의력의 성장이 인구 성장의 효과를 상쇄해 왔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는 창의력, 뭐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살충제, 비료, 영농기계, 새로운 품종의 개발 등 기술 진보야.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멜더스의 우려와는 달리 더 많은 자원, 식량 자원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다음 두 번째, 1인당 자본량의 감소. 이렇게 1인당 자본량이 감소. 그러니까 자본량은 이제 고정돼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자본량이 줄어들잖아. 자, 그래서 장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 생각해봐요. 10명의 사람인데 10대 노트북을 이용하는 거랑 20명의 사람이 노트북 10대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자본 장비가 도구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야. 저기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해서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자, 1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1인당 소득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인적 자본의 경우에 가장 명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취학 연령 아동들이 많고요. 교육 시스템에 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야,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네 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밑에서 5번째 줄이요. 가구당 자녀 1명만 갖도록 허용하고 그걸 어기게 되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것들 가지고 인구 성장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거야. 기회비용에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6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결혼을 했어. 뭐 요즘도 뭐 그렇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녀를 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교육과 취업 기회가 있는 특히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별 기회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서 아이를 덜 낳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돌고 도는 그런 효과이긴 한데 남녀 차별을 없애는 거와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은 자, 거기 나와 있죠.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은 자,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특히 개도국의 인구 성장률을 낮출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특히 개도국의 인구 증가하는 것을 성장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 진보의 촉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 진보의 촉진. 아니, 인구가 기술 진보에도 영향 미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기술 진보를 촉진한다. 크레머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세상에 기여할 만한 돌연변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오히려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줄, 인구가 많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하는 사람, 류현진 같이 야구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제도가 잘 흡수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기술 진보에 공헌할 만한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가 많아져서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크레머라는 교수가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런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자,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률도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1억 명에서 10억 명 이렇게 되면서 성과가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크레머가 제시하는 몇 가지 증거에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BC 1만 년경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이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기술 진보가 급속하게 그 인구가 많아질수록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레머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이 거기 다음 단락에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접촉을 재개한 시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 바로 문명의 발상지인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또는 아즈텍, 마야 문명 이런 것도 마야 문명 이런 것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고립된 게 아닌 그런 지역에서는 인구도 적었고 기술 진보의 기회도 적어서 퇴보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인구가 많을수록 기술 진보에 이렇게 기여하고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밑에 뭐 사례 연구도 있고, 미국 번영의 비밀 소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유명한 펠트스타인 교수가 얘기했는데, 여러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높은 평균 소득을 유지했는데, 왜? 미국이 어떻게 번영을 하게 된 거야? 몇 가지 한번 소스를 한번 볼게요. 한 10가지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 기업의 문화, 창업을 이렇게 촉진하고 부추기는 창업 문화.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나라는 나 창업할래, 벤처할래, 그러면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실리콘밸리 이러한 문화가 있어서 그렇고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벤처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업 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엔젤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죠. 엔젤 또는 벤처 관련된 자본시장이 잘 돼 있습니다. 분권화된 투자 이런 것들이 이 기업하려는 창업자들과 잘 연계를 시켜주고, 다음 세 번째, 세계 정상급 연구중심 대학교. 그러네. 뭐 실리콘밸리에 보면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가 뭐 등등 버클리 등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테크 기업 그런 것들이 거기 잘 돼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 당연해 보이고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네 번째. 자, 대규모 노조나 국영기업 또는 과도한 노동 규제를 방해받지 않고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이렇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정규직을 다니다가 만약에 잘렸어. 그럼 이게 그냥 어디 가야 할지도 애매한 거야. 알바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정규직 하는데, 글쎄 뭐 정규직이 뭐 사실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있으면 뭐 비정규직인데 가면 좋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주고 근무 환경만 좋으면 사실 좋은 거지. 뭐 정규직 그게 뭐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부터 이민을 포함한 인구 증가. 사실 미국이 그 나치에 유태인들이 막 핍박받고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오픈해서 수용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쪽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민을 포함한, 그래서 인구 증가. 그러니까 인구가 잘 증가하지 않을 때는 이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거기 보니까
예, 열심히 그리고 장기간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와 세제. 장기간 일을 이거 장기간 일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장기간 일하는 게 즐거워서 계속 하는 거는 뭐 누가 어때요? 근데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만 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장기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띵까띵까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장하네요. 장려하는 거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근로자들은 연평균 1800시간 일하는데 물론 2200시간 일하는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는 작지만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실질 소득도 올라가고 생산도 많아지고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공급.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아니 뭐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 같은 것도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겠죠. 공급. 자, 뭐 그냥 뭐 여기에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부는 동의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죠. 호의적인 규제 환경.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가 좀 뭔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뭐 작은 정부 거기까지 가네. 작은 정부. 정부가 이래저래 시시콜콜 개입을 해가지고 관여하게 되면 그게 뭐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주들이 서로 경쟁하는 분권화된 정치 체제. 미국은 이제 여러 개 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권화된 경쟁 체제. 네,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미국이 오랫동안 번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뭐 슌페터라는 학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지적 환경이 자본주의 성공과 지식인들의 비판에 의해서 약화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쇠퇴해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데 그러한 슌페터의 어떤 주의하세요 하는 경종을 울리는 것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적실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토의 질문은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 퀴즈 좀 볼게요. 자본 축적에는 수학 체감이 적용되니까 저축과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죠? 수학 체감은 이제 금방금방 한계 생산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보시면 장기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이거 보시면 생산함수 얘기할 때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성장률이지 증가율이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볼게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제조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 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관심이야. 미국 땅에 생산한 거니까 미국의 GDP, 도메스틱은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GNP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미국 땅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 일본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아예 멈추는 건 아니고 조금 증가하겠지. 조금. 그러니까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미국 사람은 일부 고용을 하긴 하니까. 그래서 둘 다 증가하긴 하는데 GDP 증가가 더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로버트 멜더스의 인구 증가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이거지.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게 되니까 식량 생산 능력에 스트레스를 주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너무 빨리 된다는 거야. 결국 인류는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울하다. 야, 세상 망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멜더스의 칼라일이 얘기했던 디즈멀 이코노미 그거의 기원이 되는 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읽을 거리라고 하기는 뭐 그런데 아프리카는 왜 가난한가 해서 저조한 자본 투자, 낮은 교육의 성취도 우리가 봤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열악한 건강 상태, 높은 인구 증가, 지리적인 약점,
자유의 제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신뢰성이라든가 개인의 안정, 표현의 자유, 국제무역에 참여할 권리 등이 별로 없는 거, 또 만연한 부패, 소말리아가 가장 부패한 나라였었대요. 식민 통치의 유산, 에이스모글루 같은 학자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럽의 많은 식민지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잖아. 근데 유럽인들이 어떻게 돼? 이제 식민지 해방하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걸 고스란히 그 나라 사람들이 갖게 됐는데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같은 착취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식민 통치자들이 떠난 지역에 새로운 엘리트 지배계층이 등장했는데 글쎄 뭐 이거 엘리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착취 제도를 그대로 받아서 유지하면서 경제개발, 자기네들은 배가 뜨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다고 해서 계속 뭐 이렇게 빈곤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보니까 보츠와나처럼 훌륭한 정책이 그리고 행운이 또 결합이 되면 1인당 GDP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사하라 이남의 많은 나라인 것처럼 뭐 그렇게 더 오히려 부패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장기 성장의 중요성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생활 수준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금방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 성장은 앞에 아시겠지만 장기적, 단기에 이제 그렇게 해결되는 건 없고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경제 성장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계속 얘기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올릴 수 있어? 이 생산함수 가지고 물적, 인적 자본, 그리고 기술 등등 자연 자원 이런 것들 자원 자연 그런 것들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뭐 방법은 없겠어? 그래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있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한 내용 우리가 생산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